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자유도를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분산과 표본 분산의 차이에 대해서 15억 명 정도 되는 중국 사람들의 평균 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키를 하나하나 모두 측정하고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의 키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키를 하나하나 모두 측정하는 것은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키를 하나하나 모두 측정하지 않아도 15억 명의 중국 사람들의 평균 키를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학을 사용하면 됩니다. 통계학을 사용하면 중국 사람들 전체의 키를 다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0명 정도의 중국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키를 측정하면 됩니다. 1000명 정도의 중국 사람의 키의 평균은 15억 명 정도 되는 전체 중국 사람들의 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선택된 1000명 정도의 중국 사람을 표본 또는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은 표본을 무작위로 뽑으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전체 평균과 전체 분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사실 이 점이 통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5억 명 정도 되는 전체 중국 사람들의 키를 재지 않아도 됩니다. 1000명 정도의 무작위로 선택된 사람들의 키를 재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5억 명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1000명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결과값은 비슷하니 통계학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산과 표본 분산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 분산의 경우 평균 편차의 제곱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지만 표본 분산의 경우 평균 편차의 제곱을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통계적 개념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은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납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 학생들이 분산의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통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설명을 적게 필요로 하는 방식은 앞서 그렇게나 강조했던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2개인 -1과 1이라는 데이터의 평균 편차는 -1과 1이고 모두 더하면 0이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3개인 -1, 0, 1이라는 데이터에 대해 생각해보면 데이터의 평균은 0이고 평균 편차는 -1, 0, 1입니다. 그리고 3개의 평균 편차인 -1, 0, 1을 더하면 0이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5개인 -2, -1, 0, 1, 2의 평균도 0이고 평균 편차는 -2, -1, 0, 1, 2입니다. 5개의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되어도 동일합니다. 100개의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설명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표본 데이터에서는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되는 것이 하나의 제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무조건 0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에서는 이 제한 조건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추측하기 위한 표본 데이터에서는 이 제한 조건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는 진짜 목적은 표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측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통해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직검만을 사용해 비교적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하면 5개의 표본 데이터가 있으면 처음 4개의 데이터가 결정되면 마지막 5번째 데이터는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평균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표본 데이터는 꼭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4개의 데이터가 결정되면 5번째 데이터는 앞에 4개의 평균 편차를 더한 값을 고려해서 평균 편차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으로 강제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를 데이터의 자유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4개의 데이터의 평균 편차가 -2, -1, 0, 1이었으면 마지막 5번째 데이터 값은 자유롭게 결정되지 못하고 평균 편차가 2인 데이터가 강제적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5번째 데이터 값이 평균 편차가 2인 데이터가 되어야 평균 편차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본 데이터의 자유도는 데이터의 개수인 5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인 5에서 강제적으로 결정되는 마지막 데이터 개수인 1을 뺀 4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계학에서는 자유도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데이터의 자유도를 설명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표본 분산에서는 평균 편차의 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도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흐름인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위해 기억해야 할 부분만 요약하면 분산은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평균 편차의 제곱을 평균한 값으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표본 분산에서는 자유도를 한 개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때 데이터의 개수 빼기 1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유도라는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면 그냥 분산이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통계학의 중요 개념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미분과 연쇄 법칙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 과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선형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직선 형태의 생성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 있는 직선이 데이터 생성 과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데이터는 표시되지만 추세선인 직선은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직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형 분석에서는 표시된 데이터에서 직선 모양의 데이터 생성 과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성 과정이 직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형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데이터가 정확한 직선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정확한 직선 형태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형태와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직선 형태의 데이터 생성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선형 분석의 목적입니다.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생성 과정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형 분석에서는 데이터는 원칙적으로는 데이터 생성 과정에 의해 정확한 직선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할 때 에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에러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한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기초에 선형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론에 제곱이 들어가는 이유는 앞서 꼭 기억해 두라고 했던 분산을 측정할 때 제곱을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최소 제곱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에러를 제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에러는 평균 편차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에러를 모두 더하면 0이 되는 특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평균이 똑같이 0이라고 해도 넓게 퍼져 있는 에러는 분산이라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가 크게 측정됩니다. 에러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직선 모양의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나온 값과 실제 데이터 값의 차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에러가 작을수록 데이터는 직선 모양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에러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고 모두 더한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선형 분석을 진행합니다. 에러를 제곱한 값이 작아질수록 데이터를 더 잘 직선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같은 데이터지만 실선에서 측정되는 에러가 점선에서 측정되는 에러보다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최소 제곱법에서는 데이터와 직선의 차이를 에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직선의 차이를 구하고 제곱해서 모두 더해줍니다. 실선에서 측정한 에러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은 점선에서 측정한 에러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보다 작습니다. 그 점에 근거해서 최소 제곱법에서는 실선이 점선보다 데이터 생성 과정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제곱법의 원칙은 에러를 제곱해서 모두 더한 값을 최소로 만드는 직선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가장 좋은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에러의 제곱의 합을 편미분과 연쇄 법칙을 사용하여 최소화시켜 줍니다. 에러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을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주고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준 값이 각각 0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편미분한 식과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게 되고 두 개의 식과 두 개의 미지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줍니다. 이번 시간은 자유도와 최소 제곱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설 검정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